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달에만 한랭 질환자가 48명 발생했습니다. 주로 50대 이상 고령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30%는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돼 겨울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사의 탐사선이 2년여 만에 소행성 베누의 상공 7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베누 전역의 진흙을 분석해 물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생명의 근원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 등 중부 곳곳에 다소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 빙판길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중부 곳곳에 다소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중부지방에는 1에서 많게는 3cm의 눈이 더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 곳곳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어 일부 도로가 빙판을 이룰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겨울철에 운전하다 보면 땅이 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동이 안 돼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에 얇게 얼어붙은 블랙 아이스 때문인데요. 특히 바람이 많고 지열이 없는 다리는 상대적으로 블랙 아이스가 생기기 쉬워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고속도로. 앞차가 갑자기 비상등을 켜자 속도를 줄여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맙니다. 이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더니 또다시 멈춰선 트럭 반대편 가드레일까지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이미 정차한 차량과 충돌해 겨우 멈춰서지만 이번엔 커다란 트럭이 덮칩니다. 여보세요? 출근 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17대가 서로 부딪히고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를 처리하느라 이 일대 교통은 한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는 눈이나 비가 내려 도로에 얇게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때문에 났습니다. 이름처럼 검은색을 띠어서 눈으로는 얼지 않은 아스팔트 도로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얼음을 못 봤거든요. 일반길인지 모르고 왜 브레이크가 이상하게 잡히지? 사람이라도 꺼내드리려고 갔거든요. 미끄럽더라고. 넘어질 뻔했어요. 뛰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다리는 더 위험합니다. 지열이 남아있지도 않은 데다 아래로 바람까지 불어서 다리 위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습니다. 이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50m라면 또 고속도로에서는 그보다 더 배가 높은 100m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빙판길에서는 더더욱 미끄럽기 때문에 200m 이상은 확보하시는 게 겨울철에는 적은 비나 눈에도 운행 속도를 대폭 줄이고 급출발이나 급회전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또 운전하다가 정지할 때는 여러 차례 나눠서 브레이크를 밟고 평소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올겨울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체온증으로 인해 벌써 4명이나 숨졌습니다. 한랭 질환자의 30%는 술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니 연말 술자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요즘 같은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들어 10일까지 48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4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4일 경북에서 처음 나왔고 지난 7일과 9일에는 충북에서 10일에는 전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 등이었고 발생 장소는 길가와 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체온이 심부 체온이 이제 35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저체온증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더 심하게 떨어지면 뭐 32도 이하거나 28도 이하면 더 심각하게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랭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66명이었습니다. 월별로는 12월과 1월에 많은데 그중에서도 12월 중순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이별로는 50대 한랭 질환자가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 질환이 많았습니다. 한랭 질환자의 30%는 술을 마신 음주 상태였는데 과음하면 체온이 올랐다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랭 질환을 예방하려면 내복, 장갑, 목도리, 모자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는 한파때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중인 생리대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시행된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화 정책에 따라 팬티, 생리대와 팬티 라이너, 탐폰 등 297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해를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지난해와 비교해 대부분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이었고 14종의 농약 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126개 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희 위해 평가 결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형성된 소행성 베누는 우주의 타임캡슐로도 불리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베누 상공 7km에 도착했는데 벌써 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한 단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암석과 유기물 덩어리로 이루어진 지름 500여 미터의 소행성 베누. 약 45억 년 전 태양계가 처음 형성될 때 생겨난 파편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발사된 미 나사의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는 2년여의 비행 끝에 베누 상공 7km 높이에 다다랐습니다. 탐사선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분광계 등을 이용해 베누 전역에 분포한 진흙에서 물의 구성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소행성에서 물이 발견됐다는 건 태양계 다른 곳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y're literally the first material that formed around our star, and they represent the building blocks of planets, and we hope, in the case of Bennu, of life, and the reason that Earth may be a habitable planet in the form of delivering water and other important volatile material. 베누를 탐사하는 건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6년에 한 번 지구 궤도를 가로질러가는 베누는 오는 2135년엔 달보다 더 가까이 지구에 접근합니다. 이때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2700분의 1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탐사선은 베누의 비행 궤도를 시시각각 지구에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탐사선은 내년 2월 베누 지상에 착륙해 토양 샘플 약 60g을 채취한 뒤 2023년 지구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관련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유전자 치료 연구 제도 개선에 대해 연구 대상 질환에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해 포괄적인 희귀 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 질환과 암, 에이즈 등 일부 질환과 이들 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돼 있어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생명윤리정책 최고심의기구입니다. 암세포의 존재 여부를 10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검진법이 개발됐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 연구팀은 암세포에만 일어나는 DNA의 독특한 구조 변화를 확인해 암에 걸렸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내시경이나 X선 검사 등을 통해 악성 종양으로 의심되는 조직을 찾아낸 뒤 조직 검사를 하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하루 이상 걸립니다. 연구팀은 200건 이상의 세포 조직과 혈액 시료에서 90%의 정확도로 암세포를 검진했다며 앞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쳐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사람의 발목과 유사하게 움직이며 능동적으로 힘을 내는 로봇 의족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로봇 의족은 내년 3월부터 판매 예정인데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목함 질환으로 발목을 잃은 장병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한쪽 다리에 로봇 의족을 찬 사람이 일반인처럼 걷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질의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 중사입니다. 김 중사는 재활 훈련 후 의족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의족은 발목이 움직이지 않아 걸음걸이 등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딱딱한 의족과 달리 사람의 발목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로봇 의족이 개발되면서 이 같은 불편함을 덜었습니다. 이제 지금 테스트 중인 이 발목이 움직이는 로봇 의족은 자연스러운 걸음을 아주 유동적으로 잘 도와줍니다. 정말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연구진은 로봇 의족 발목에 모터와 스프링을 적용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면서 무게는 해외 제품보다 0.4kg 줄인 1kg으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로봇 의족이 땅을 차는 힘은 세계 최고 제품과 같은 150Nm를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로봇 의족은 세계 최고 수준 제품 대비 동등한 힘을 내면서도 크기와 무게는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로봇 의족은 한 번 충전하면 최대 4시간 동안 보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로봇 의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도 8천만 원 상당인 외국산 로봇 의족의 4분의 1 수준인 2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연구진은 배터리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자체 설립한 연구소 기업을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로봇 의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과학을 주제로 특정 지역을 탐험하는 사람을 과학 탐험가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국내 1호 과학 탐험가 문경수 씨가 출연합니다. 문 씨는 35억 년 전 생명체 탄생 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서호주 지역을 나사 우주생물학자들과 함께 탐험하는 등 10년 넘게 탐험을 해왔다는데요.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